돈버는 법, 속 시원한 특강을 펼쳐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와, 007 가방? 비법이 들어있나 봐. 돈 들어있는 거 뭐야? 비밀스러운 게 뭐가 저기 있을 것 막 같아요. 들어있는 맞죠? 거예요. 네. 달러가 막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물가 폭등 시대, 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살아납니다. 오.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저축을 할 때 본인과 재미있는 게임을 하듯이 하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 잘 살고 잘 먹는 것,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나라 경제도 굉장히 올라가야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해 경제는 정말 최악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금의 상태를 앞으로 굉장히 낙관하고 좋을 거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올해 부자 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제가 이 가방에 야. 담아왔으니까 비밀 금고를 제가 다 털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야겠네요. 끝까지 말씀을 보셔야 들으니까 돼요. 정말 예. 집중력이 더욱더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지 2025년 맨손으로 부자 되는 법 지금부터 자세하게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부자 되는 특급 노하우를 알아보기 전에 아무래도 이 새해 경제 전망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김경필님은 올해의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뭐 좀 전에 이제 최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의 돌아가는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부자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IMF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다. 뭐 좀 슬프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IMF 외환 위기를 거론하는 것은 좀 너무 오버 아니냐. 뭔가 이건 좀 너무 공포감 조장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IMF라는 말을 꺼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체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IMF 때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00가 안 됐던 시절이고요. 네. 지금은 $30,000가 넘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아프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IMF 때는 사실 우리가 병으로 얘기하자면 급성 질환 같은 거예요.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곧 진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상황이 리셋이 되는 어떤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급성 질환보다는 만성 질환에 가깝다. 아, 만성 질환은 병원에 맞지 않은데. 갔는데 네. 딱히 뭐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약 드시면서 견디셔야 돼요. 최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마치 그 만성 질환처럼 맞아요. 지속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고통을 주냐면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라가기 올라가죠. 때문에 네.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붕어빵. 겨울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간식이죠. 자, 그런데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좀 한 1,000원에 한 2개, 3개 주는 네, 집이 책이 있었거든요.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붕어빵 한 마리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와. 붕어빵계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태면 곧 붕어의 가격을 넘어가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계속 높으면 실질 임금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는 물가는 올라가는데 내 월급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는 액수, 찍힌 액수는 같지만 그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 한국 경제가 코로나나 IMF 때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 대출이 곧 1,900조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도 지금 400조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소비 심리를 더 어렵게 만들면서 예. 지갑을 못 열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네. 우리 뭐 전문가님들이 늘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경기가 어떤가 하면 좋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매년 위기다, 맞아, 매년 맞아. 최악이다, 뭐 맨날 안 좋다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올해가 진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아요. 지금 이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올해 경기가 가장 안 좋고 올해 독감이 제일 독하고 맞아요. 올해 겨울 추위가 제일 제일 심하다. 춥고. 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해마다 듣고 있는데 이게 왜 진짜 우리가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냐면 우리가 위기인데 위기를 잘 모르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를 누구나 다 읽어봤잖아요. 다 알죠. 예, 예. 네. 뭐 내용이 뭐 개미는 여름날에 겨울이 올 걸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이를 구하고 하죠. 그런데 배짱이는 예, 노래 예. 부르면서 그냥 한가하게 보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네. 이 이솝우화가 말이죠. 네. 근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어? 겁니다. 놀고 먹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잘 안 되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혹시 뭐 잘못된- 배짱이가 뭐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로또에 식으로 당첨됐거나. 얘기를 하시려는 거 아니죠? 그런 그럴 인생 수- 반전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건 아니고 예, 예. 배짱이는 말이죠. 여치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곤충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요? 1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봄에 태어나고 가을에 알 낳고 죽고 겨울 전에 내 생애가 끝날 거라는 자기 생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현명하네. 자, 그러나 개미는 겨울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개미도 배짱이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생애가 다가올지 알고 미리 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인 우리가 개미하고 배짱이만도 못하게 우리 인생에 어떤 겨울날이 올지를 모르고 돈 관리를 안 한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건 심각한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짱이처럼 한 해살이는 아니거든요. 저 심지어 우리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좀 위기감이 확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만성이 된 경제 위기 속에서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맨손으로 부자가 된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자, 그런데 이 위기가 기회라는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위기의 순간에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위기 속에 희망을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알려주신다고 그 앞에 올려놓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제가 볼 땐 지금 빨리 열어서 맞아요. 그걸 알려주시면 그럴까요? 어떨까? 집중이 좀 안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말이죠. 자, 주목해 주세요. 뭐야? 뭘까? 뭐야? 배짱이야? 무슨 인형도 의미예요? 있고. 돈이다. 신박한 게 들어있어요. 오, 현금. 아, 가짜 돈이죠? 현금인데 얼굴이 네. 제대로 안 보여. 모형. 그리고 인형인데요. 네. 쉬고 있네. 네, 쉬고 배짱이처럼. 휴식 중인 인형. 아, 그다음에 야, 야. 요거 야, 요 두 분의 야. 또 행복한 올해 결혼을 하라는 거. 우리 결혼 사진 있어? 자, 2025년도에는 말이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네. 딱 한 가지만 빼고는 없애셔야 됩니다. 한 가지를 빼고 없애라. 그럼 그러니까 두 휴식이요. 가지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 돈, 다 휴식. 알겠는데 돈과 휴식은 알겠는데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 이걸 빼기는 좀 예, 이 자리에서 그렇죠. 빼긴 좀 그래서 각각이 저는 그럼 요거 결혼 남기겠습니다. 요거 두 개를 빼야 된다. 저는 휴식을 빼야 될 근데 것 같아요. 각각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제가 이 중에서 없애야 하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말이죠. 이게 돈이죠. 자, 그런데 이게 가짜 돈입니다. 가짜 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가짜 돈, 빚을 없애야 합니다. 자, 어려울 때는 말이죠.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은행에서 받았는데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안 쓴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7.2%인 금리를 7.1%로 깎아주겠다. 금리가 이러면서 차이가 문자가 큰 차이가 없어요. 왔어요. 금리 높다. 그러니까 그래도 깎아준다는데 약간 혹하지. 그러죠. 신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7%, 8% 빚이 있는데 그걸 안 갚고 다른 투자를 생각한다면 그게 올바른 수익이 날 가능성이 그러네요. 없습니다. 물론 뭐 근데 이제 갑자기 정말 그 얻어 걸린다 할지 정말 이게 뭔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그렇죠. 블록체인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전에 오상진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 그거는 결국 정말 1000명 중에 4, 5명인데
나머지의 사람들이 그 4-5명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게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빚만 갚아도 사실은 7-8% 정도 수익을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아,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네. 그죠? 주식 투자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 누가 벌었다는 얘기만 있잖아, 사실. 네. 그 사람이 길게 보면은 계속 손해를 보다가 이걸로 한번 만회를 한 건 정도인데도 이걸로 이제 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네. 거야. 어찌 보면 우리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돈을 벌었다면 그건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안 돼서 이 얘기는 사실 흘려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잘 열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사실은 뭐 빚이 아예 없는 분들은 찾기가 참 어렵잖아요. 혹시 어떤 빚은 괜찮고 어떤 거는 굉장히 빨리 갚아야 된다. 이런 구분이 있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냥 뭐 급한 불대로 그냥 앞에 끄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 빚을 갚는데도 순서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내기 위해서 나의 부채 현황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선 부채명, 금융기간, 대출금액, 이자율, 그리고 기간, 어허. 그리고 내가 내는 이자나 원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고통스럽지만 저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나의 상황을 판단한다. 이게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거군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내 빚 상황을 정리해 두면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빚을 먼저 상환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대출에는 참고적으로 착한 대출이 있고 나쁜 대출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한번 보시면요. 네. 부채명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낮은 이자율, 원금 보전. 그러니까 원금 보전이 되는 대출이냐 안 되는 대출이냐. 원금이. 뭐 예를 들면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일단 원금이 어디 날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뭐 낮은 이자율, 이자율이 높은지 낮은지. 근데 레버리지가 무슨 뜻인가요? 자, 레버리지는 자산 증식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빌려온 것이 네. 그냥 소비로 없어진 신용대출인지 아니면 어딘가 투자돼서 뭔가 나의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건지 어허.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부채 상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된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제 가짜 돈, 인형, 결혼 사진 세 가지 중에서 2025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으로 없애야 될 건 뭡니까?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 5대 부자 아시죠? 베르나르 아르노,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레리 앨리슨, 제프 베이조스. 뭐 많이 익히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쉬는 거? 결혼? 내가 볼때 휴식일 것 같아. 네, 휴식. 워커홀릭. 다 워커홀릭. 그렇죠. 안 쉬잖아요. 네. 자, 세계 5대 부자가 싫어하는 거는 바로 주말이라고 합니다. 왜? 주말이 제일 좋은데?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 회사 가고 싶어. 뭐 일하고 싶어.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저녁에 네. 갑자기 내일 나가서 회사 가서 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 잠이 안 온다. 그런 이런 사람은 현상이 근데 거의 발생하면 없잖아. 좋겠는데 반대로 일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또 뒷목이 뻣뻣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약간 생계형 경제 활동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정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매우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로지 평일날은 힘들고 주말만 기다리는 라이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기가 즐겁지 않다면 절대 못하는 거거든요. 야, 근데 회사에서 이제 즐거운 일을 만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요. 직장에서 어떻게 즐거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즐거우시죠, 이제? 네. 굉장히 지금 나는 일부에서 육아를 하니까 힘드니까 난 나오면 그나마 즐겁긴 한데 육아보단 일터야. 육아보단 일터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는 관점이 그러네. 달라요. 그러네. 예. 여기 계신 우리 MC분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내가 내 소득과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좀 과소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실토를 해보신다면 과소비. 작년에 어떤 과소비들을 했었는지 하나씩 실토를 좀. 꼭 해야 되나요, 여기서? 실토라는 말이 좀 그러면 자백. 네, 일단 저희 집에 과소비 담당자가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5개월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5개월 뭘 정도 하셨나요? 이제 눈여겨보던 그 신발이 있었는데 신발? 네. 아, 진짜?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내가 그래도 잡아야 되겠다. 왜냐? 왜 잡아요, 그걸? 내가 사면 아까 레버리지 효과라고. 근데 그거를 팔아서 돈이 됐어요? 혼나네. 집에 지금 창고에 먼지만 쌓여 있고? 지금 김소영 씨 따끔하게 혼나는 거 좀 잘 걸면 들으세요. 다행이지. 그 뒤로 약간 그 찬바람이 불면서 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 공식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 하나 남은 지금 결혼 사진이 나올 것 같은데 설마 가족을 잘 지켜라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가족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네. 자, 더 정확히는 행복을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행복 공식은 바로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입니다. 그거 맞다.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분자값인 가진 것은 어떻게 돼야 되죠? 지금 현재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값인 원하는 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줄어야죠. 근데 사실은 줄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 준다는 표현보다는 너무 불필요하게 빨리 안 커지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기대치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가진 게 많아지더라도 우리는 생각보다 행복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 아까 저 공식에다가 한번 대봤어요. 저는 사실은 원하는 것은 제가 사실 이제 결혼하고 싶어서 남편을 원했지만 가진 것은 남편과 아이들을 가져서 사실 저는 이제 행복을 분자값이 훨씬 네, 크네. 분자값이 커요. 그래서 이미 저는 옛날보다 많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의 차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원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건물주야. 근데 가진 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맞아. 예를 그 들면 원하는 이재 씨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정확하게 이 공식을 설명해 주신 그래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게 지금 뭐냐면 했어요. 네.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분자값에 놓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 씨가 내가 갖고 있는 게 뭐지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공개하셨던 계좌 정보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오케이. 저게 뭐야, 저게? 왜 이렇게 찍혀 있는 거야? 하나, 1, 10, 100. 우리 다 이렇게 세야 돼, 우리는. 액수가 더 대단하네. 그러네. 40억. 40억이 이득이 나. 계좌 잔액이 아니라 네. 저만큼 번 거예요? 수익이 난 거지. 어우, 진짜 오늘은 숨소리도 받아 적어야겠네.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첫 자본금, 시드머니 얼마로 시작하셨습니까? 저는 500만 원으로 시작했고요. 500만 네. 원이요? 그런데 아버님이 맨날 주식으로 이제 돈을 잃다 보니까 아버님을 통해서 주식을 반대로 하면 돈을 벌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식이 폭락장일 때 팔고 상승장일 때 사고 이러더라고요. 정말 교과서였네요. 그래서 교과서였죠. 그래서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네. 그때 처음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IMF 시절에. 네, 500만 원 그때 모아둔 게 있어가지고 근데 IMF 시절이면 지금처럼 주식에 대한 정보를 막 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때잖아요. 네네. 투자할 종목을 어떤 정보를 토대로 고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탱크 같은 전화기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맞아. 네, 해서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지문을 펼쳐서 핸드폰 만드는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해서 그게 한 6개월 만에 10배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고. 네네. 우리는 신형 휴대폰 뭐가 이쁜지를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동영상 재생 잘 되는 것만 찾아다녔지.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종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종이. 자산이 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장이 땅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럼 이제 보통 다트에 들어가면 전자구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뭐 땅을 얼마 소유하고 있다고 와. 네. 다 나와요. 와, 그럼 너무 이제 신기해. 그렇게까지 확인하세요? 너무 그리고 또 신기해. 국토부 자료에 가면 이 땅이 개발이 될 땅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보니까 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저. 그래서 이제 그 회사를 네. 투자를 했는데 회사를 탐방을 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신사업,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겠구나. 이제 종이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될 수 있겠구나. 우와.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이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거의 70배에서 100배가 가까이 올라갔어요. 70배에서 100배가 가까이 올라갔어요. 기가 막히네. 너무 신기한 게 그냥 느낌으로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아니, 신기해요. 기업 찾아가셔서 네.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땅 용지가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까지 확인하시는 거니까. 신사업도 확인하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네. 슈퍼김 이제 배진환 씨의 그 얘기 속에 네. 정말 주식 투자의 어떤 비결이 딱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첫 번째가. 저거. 이건 적어야 돼. 역발상 투자라고 합니다. 역발상 투자. 네. 주식 투자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남들이 여기 쳐다볼 때는 여기 쳐다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S전자란 그 기업이 네. 올해 1월 달에 정말 주식 광풍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이 S전자를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런 심리가 발동했고 그때 그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 정말 소외받던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은행 같은 기업들이에요. 돈을 막대하게 버는데 사람들이 이게 싸다고 해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가요. 근데 지금 2달 만에 바뀌었어요. 엄청 올랐죠. 어떻게? 은행주는 한 30% 올라가요. S전자는 오히려 한 내려와. 15% 정도. 난 S전자만 보느라 몰랐어. 네, 배진환 대표님의 이제 그 성공 스토리도 약간 그런 거예요. 남들이 다 이쪽을 보고 있을 때 네. 나는 이제 역발상으로 먼저 가 있던 거죠. 배 대표님 요즘에 어디 쪽 보세요? 저는요. 어디를 발상하세요? 어디 쪽만 보내시면 그쪽만 알려주세요. 이거 좋아. 죄송아 이거 좋아. 여신아 까잡사. 요걸 되게 빨리 하시네. 야, 그 역발상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사람이 대세가 이거다 그러면 이쪽을 볼 수밖에 네. 없어요. 그건 진짜 어려운 건데 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슈퍼개미가 된 것 같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아버님께서 비싸게 사셔서 이제 싸게 팔고 반복하셨잖아요. 그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우리 집에도 있어. 우리 집? 우리 집에 아버지가 누구밖에 없잖아. 우리 셜록의 아버지? 그게 바로 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네. 그 용어로 저삼고팜이라고 하거든요. 저삼.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판다. 저삼고팜.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폰을 사러 갈 때 대부분 정말 많이 발품을 파시잖아요. 네. 이거를 오늘 10,000원 하던 거를 내일 9,000원 하면 좋잖아요. 왜 주식만 싸게 거래가 되면 팔려고 하는지. 이거 와, 개념에 완전 이게 충격받았어요. 그래. 사야 되는. 당연한 거였네. 맞아. 핸드폰도 싼 거 사려고 하는데 왜 주식은 싸질 때 안 사고 꼭 비싸질 때 사가지고. 네. 속에 뭐 수백억 이렇게 얘기를 네.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아, 되나요?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300억 조금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은퇴 자금으로. 은퇴. 은퇴 자금이 막 290억이었던 거 아니죠? 600억을 300억 만드신 거 아니에요? 사실 궁금한 게 우리 김태석 씨는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길래 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셨는지. 99년도에 굉장히 그 주식시장이 열풍이 불었어요. 지금도 이제 주식시장이 뜨겁긴 한데 네. 그 당시에는 정말 광풍이 불었을 때라 그동안 저축해놨던 거 조금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렇게 벌었던 돈하고 이제 주식에 이제 투자를 했죠. 근데 그게 2000년 들면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고 IT 버블이 네. 폭락하면서. 2002년, 3년 되면서 코스닥이 3,000에서 제 기억으로는 한 300까지 다시 10분의 1 폭락이 났던 거죠. 무서워. 롤러코스터. 예, 그러면서 사실 저도 당시에 거의 대부분의 투자 자산을 다 잃었죠. 다시 잃으셨었구나. 실패를 한번 크게 겪어보니까 도대체 투자라는 게 뭔가 도대체 주식을 산다는 거 자체가 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상승도 경험해 보시고 하강도 경험해 보시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했죠. 네, 직장 생활 첫 시작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지만 주식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은 잘 시작하는 게 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초반에는 어떤 종목으로 좀 투자를 시작하셨는지. 제가 이제 눈여겨보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실적이 되게 좋아지는 상황인데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 근데 주가가 계속 빠지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이 시가 배당 수익률이 23%까지 되는 거예요. 배당. 네. 와. 그래서 이거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도 이제 직장 다니고 저도 직장 다니니까 양쪽 월급에 배당을 그 정도 받으면 우리가 충분히 생활하면서 저축하겠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배당주 다 사고 배당도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한 60% 가까이 받았고 원금에 주가도 한 4배 정도 올라가지고 장기 투자하셨네. 예, 주가도 한 3, 4배 이상 올랐어요. 그래서 배당의 그 주가 수익률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수익.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죠. 한 3년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매년 한 1,000원씩 받았으니까 한 5,000원 넣고. 와, 배당도 받고 주식도 오르고. 네. 아니 근데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게 어떤 주식이었나요? 예, 그게 모 철강 회사였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철강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자, 좋습니다. 이 월급보다 많은 투자 수익, 정말 많은 월급쟁이 분들한테는 네. 이보다 더 꿈꾸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꿈꾸신 걸 그냥 이뤄내신 겁니다. 30대 중반에 전업 투자자로 전환하면서 무려 300억대의 노후 자금을 말하는 성공 비법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 참 궁금한 게 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하시죠?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초적인 질문인데. 돈 버는 방법을 뭐 공유해 주시는 건 그야말로 네. 많은 분들과 함께 네. 잘 살게 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아, 아니실까요? 예, 그 제가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 그 대가들이 해왔던 걸 잘 살펴서 따라한 거일 뿐이라 예, 저도 뭐 저만의 노하우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아, 이런 방법으로 따라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건가요? 그럼요. 그럼 공식인데. 자, 그러면 300억 만들게 된 그 네. 첫 번째 노하우 어떤 건가요? 예, 뭐 다들 아는데 싸게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싸게 사서 길게 보유하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그거는 제가 첫 시간에 들었던 건데 저삼고팜. 네. 여기서 싸다는 의미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싸다는 거고 그 가치라는 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일 수도 있고요.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대비해서일 수 있고 미래에 벌어들일 돈과 네. 성장의 크기 또는 회사가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배당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격보다도 현저히 싸거나 미래에 훨씬 더 싸질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그 종목을 사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싼 게 아니라 주식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싼 주식인 거네요. 가치 대비 가격이 싼 게 싼 거죠. 우리는 막 대형 주주들 막 몇십만 원짜리 비싸게 보면은 느껴지니까. 이거 진짜 비싼 네. 주식이구나. 맞아, 맞아. 저희 그걸로 판단했거든요. 괜히 못 사겠고. 특히 그 막 그 게임 주 중에서 N 막 그막 네. 80만 원 막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못 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얘기 많이 하는데 네. 버커셔 해스웨이 주식은 1억이 넘어요. 뭐라고요? 한 주당 1억이 넘지. 어디요? 아까- 워렌 버핏 회사. 워렌 버핏 회사 주식. 억이 넘으니까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익 대비 가치가 굉장히 있는 회사를 잘 골라서 사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싸게 샀으면 네. 그 다음에는 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얼마나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당장 내일부터 상한가를 가서 뭐 내일 이제 바로 그 가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게 2, 3년 될 수도 있고 뭐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꽤 오래 보유한다고 꼭 좋은 겁니까? 조금 길게 보유한다고 꼭 좋은 건 아닌데요. 네. 아무래도 길게 보유하면서 그 회사의 성장을 네. 같이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는 매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염승환 닥터님 이게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사실 사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엔 뭐냐면은 매수를 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럼 사실 매도의 고민이 많이 덜어져요. 어떤 분은요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 돈 많이 버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 네, 그분은 차트에서 뭐가 신호가 나오면 네. 그 원칙을 지킨 거예요. 그냥. 그 돈을 벌었다는 거는 근데 그 신호가 역행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무조건 손절하는 거죠. 정리 그것도 원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확률적으로 그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라고 하셨던 말씀이 네.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장기 투자 말씀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맞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계속 꾸준히 올라서 뭐 100%, 200% 오르면 팔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계속 가져가야 돼요. 내 아이디어가 지금 훼손되지 않았으면 끝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심노타라고 하는데 10배 수익이 나는 기업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왜 그렇게 낚였어요? 안 파니까. 그래서 수익은 엉덩이가 결정한다는 말도 있어요. 엉덩이 투자 되게 중요해요. 예, 그냥 내리 깔고 앉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사실 수익률이 높았다가 네. 뭐 원금은 여기 있어요. 근데 수익률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한 6% 빠진 거예요. 네. 아 이때 팔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같이 했던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 계속 갖고 가라고. 건강한 기업이니까. 예.
그냥 가만히 냅두자고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팔았어요, 근데. 아니 안 팔았어요. 오. 절반만 팔았어요. 아니 마음이 불편하면은 파는 것도 괜찮아요. 더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 사실 말은 쉽지만 제대로 하는 법을 저희가 지금 좀 배워봤는데 또 다른 노하우 있을까요? 네, 많이 투자해야 돼요. 많이. 오. 네.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아주 작은 일부를 투자하고 엄청 큰 수익을 노려요. 오. 보통 내가 집 한 채 있으면서 이 집을 팔아야 이게 내 돈이지 이렇게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집은 근데 이제 만질 수 있잖아요, 쌤. 아니 주식도 네, 못 만져요, 그거는. 주식도 이렇게 착 만져요. 그러네요. 주식 네. 만져봐요. S전자 한번 만져봐요. 감전돼. 전자증권이야. 근데 이제 주식도 네. 팔지 않아도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의 지분만큼은 어쨌든 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 다들 많이 알겠지만 부동산에 너무 가계에 많은 비중이 이제 올라가 있고 네. 주식 같은 이제 금융자산에는 비중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근데 부동산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행위를 주식에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월세를 받는 행위도 할 수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도 주식으로 할 수 있고요. 집 하나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입을 저는 주식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영끌하라거나 비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내 그건 재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중에서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려고 한다면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이 알아야죠. 많이 알아야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네. 예, 예.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네. 기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려다 보면 궁금한 게 있으면 회사 이제 IR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IR 이 노력이 뭐죠? 좀 있어야 될 그럼 뭘 담당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식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담당자. 담당자가 있어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회사 현황을 물어보시면 돼요. 뭐 나 이런 게 지금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네. 궁금하다. 회사에서 뭐 이런 걸 진짜 하고 있냐, 뭐 이런 거라든가 이번 실적 어땠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뭐 L 배터리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그 폭스바겐이라는 회사가 네. 뭐 자기가 이제 갑자기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럼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정말 한 20% 네. 단기간에. 그러면 진짜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주주분들 입장에서.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나는 이 L사의 미래 가치를 믿고 정말 장기 투자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나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나?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 방법도 없고. 그럼 회사 이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네. 아 이런 상황인데 너네에선 도대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자신 있냐? 뭐 원가 절감할 방법이 있냐? 네.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럴 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 대답은 안 돌아오나요? 아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럴 얘기는 때도 해주긴 하는데 솔직히 이런 거는 여쭤봐도 되죠. 이게 왜 이유 없이 떨어졌을까요? 물어보기도 돼요. 그럼요. 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문제라서 아, 왜 네. 떨어지냐 책임져라. 애티튜드만 지키면은 뭐 호재 내놔라. 저, 어째 있는 거 빨리 얘기하는 사람도 꺼내라. 있어요? 네. 그럼요. 너네 왜 이렇게 주가 관리 못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사람 많이 있고. 그렇구나. 어려운 직업이네요. 이 IR 담당자님 힘내세요. 네, 화이팅.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60세가 은퇴로 본다면 아직 20년 정도가 남아 있는데 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벌 수 있을지. 그냥 1,000만 원만 있다고 가정을 해요. 20년을 장투했어요. 예, 20년을 연 20% 수익을 복리로 내면 제가 뭐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0% 내면 20억 정도 돼요. 1,000만 원이. 꾸준히 수익을 낸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죠. 이게 복리수익 맨날 얘기하는데 네. 그럼 복리수익이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2천이면은 와. 예, 그러니 사실 근데 30%를 20년간 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비슷하게 내긴 했는데. 뭐라고요? 이거 봐. 본인은 아니, 뭐 살인자였어요. 깨알 자랑을 잠깐 하고. 네. 와, 30%씩 매년 내셨어요? 제 돈 좀 가져가세요. 출연료 입금을 저쪽으로 할게요. 꾸준히 계속 이제 투자를 생기는 대로 투자를 하면서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앞으로만 가면 생각보다 훨씬 돈이 빨리 불어요.
장기 투자 오래 보유하시면서 그래도 연 수익률로 제일 많이 내셨을 때는 몇 프로 정도? 그때 2005년도에 한 250%, 300% 뭐 이렇게 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제가 2010년 이후에는 세 자리 수익률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보다 조금 더 나아요. 그런데도 복리의 마법으로 300억까지 갚아요. 네. 우리도 할 수 있어. 제수씨 이제 앞으로 한 100억대 부자가 되실 건데 언제요? 예, 한 5년 안에. 예. 이 100억에 그 해에 한 20% 수익 내시면 네. 20억 버시는 거잖아요. 꿈 같은 얘기네. 그건 우리도 꿈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 그럼요. 네. 내 주위에 엄청 많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요. 제가 이제 투자 클럽 여러 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 스타디 같은 거죠. 네네. 아. 10몇 명인데 전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아마 100억 이상은 다 번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 오늘 두 분이 클럽을 만드세요. 투자 클럽을 꼭 하셔야 돼요. FDC로 하죠. 네, FDC 뭐예요? 프리한 닥터 클럽. 프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치열하게 하시면 돼요. 치열하게. 그리고 또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기업이 지금 배당일 것 같아요. 예, 배당에 대한 얘기 많이 하셨을 건데 네. 아무래도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노후에 자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배당 투자가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약간 연금 같은 그러게요. 그렇죠. 소득이 되겠네요.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앞으로 분기나 월로 이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봐요. 월이면 월급이네요. 와. 진짜 연금이다. 좋은 배당주의 예시를 한번.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볼까요? 배당을 주려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익이 많이 난 기업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익을 나눠주는 게 배당 아닙니까? 네. 근데 그동안 돈을 잘 벌었던 기업일수록 당연히 배당을 많이 주겠죠. 네. 그리고 너무 또 성장하는 산업은 배당을 못 줘요. 왜냐하면 공장도 증설해야 되고 어쨌든 주주들을 위해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주주들한테 뭔가 돌려주는 방법은 배당밖에 없어요. 연기자 생활하면서는 이제 제가 통장 관리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주로 돈이 모인다. 그럼 어디다 두세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돈 욕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지난주 방송 봤을 때 막 100억 버신 분 봤는데 하나도 그렇게 부럽지 않고요. 솔직히 조금 부러운데 그렇게 막 되게 제가 체크카드 하나만 쓰거든요. 신용카드도 아예 안 쓰죠. 신용카드 아예 안 써요. 왜요? 약간 뭐 무섭다고 해야 되나? 신용카드가요?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써버릴까 봐. 네, 예. 아니 뭐 네.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펀드 뭐 아니면 뭐 주택 청약 통장 이런 거는 전혀 안 해요. 그런 것들 전혀 안 하고. 전혀 안 하세요. 아니 뭐 어디 동굴에 사세요? 아니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진짜 그대로 계셨네. 사실 근데 이제 적금은 사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은행 적금 넣어도 이제 한 자릿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이제 세금까지 네. 치면 그래도 청약 통장 하나 정도는 미래를 대비해서 네. 하나는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그게 또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예. 빨리빨리 만들어 놓으면. 예, 그나마 다행인 게 돈 관리를 지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예, 예. 근데 이건 진짜 본인이 직접 다 하셔야 됩니다. 아. 예, 그래야 이제 본인의 경제에 대한 관념이 생겨요. 근데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예. 좀 가능하시다면 현재 재무 상태나 이런 게 어떤지 아 중요하죠. 예, 좀 저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네. 우와. 알아야죠. 네네네. 뭐 어차피 오늘 공개하려고 나왔으니까. 네. 아니, 굉장히 돈에 관해서는 되게 초연하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이거 좀 한순간이거든요. 네. 이따가 눈 보는 거 한번 봐야죠. 네, 저희도 초반에는 형님 안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잖아요. 아, 나도야 점잖게 방송했잖아. 초반에 형님 바디건 빡빡하고 뽀송뽀송했는데 나중에 우리 옷 다 구겨져 있고 저 막 머리 젖듣고 여기서 앉아 있고 이따가 우리 용식이 형님도 눈 도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입과 지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3월 수입. 네. 아 3월? 따끈따끈하네요. 야 이거 되게 쑥스럽구나. 공개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수입 연예인인데. 아, 저 기본참 띄워놓으면 저렇게 되지 않나요? 저런 표를 작성하겠다. 저런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딱 띄우면은 이제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죠? 아 아니에요. 예,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사실입니다. 그러면 3월에는 그래도 수입이 없으셨던 거예요? 예, 작년 이제 12월 달에 연극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공연을 그때 이후로는 쉬시니까. 네, 계속 한 3달 지금 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입이 조금 들쭉날쭉하신 편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자기 고정 수입이 사실
사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드머니를 만들고 주식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없으시잖아요. 좀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빚투를 하게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의 현금 흐름은 지금 막혀 있잖아요. 빚을 끌어다 준 순간 이제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가 돼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없어도 고정적인 지출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는 용식 우리 선배님께서 지출 비용 3개월치를 완벽하게 증빙을 해주셨어요. 아 3개월치요. 오. 그래 네. 통계를 내보죠. 띄우겠습니다. 오, 깜짝이야 또 떠가지고. 어머, 아, 영영영. 그렇죠. 수입이 좀 맨 밑에 빨간색인데 네. 아 영원. 셋 다 0이다. 네. 근데 세 달 동안 통신비 10만 원. 2021년 1월 저렇게 급하신데 조카 부모님 세뱃돈을 주셨어요. 저분들은 저걸로 또 시드머니로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남의 시드머니 준 거구나. 네, 남의 시드머니를 지금 본인이 주시고 주식을 시작하려는 의지가 3월 달 마지막에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10만 원. 저 부품을 사서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주식을 클리어하겠다. 매수 매도를 하겠다. 하드디스크라도 하나 사셨나? 그렇죠, 그렇죠. 되게 SSD. 예리하시네요. 맞죠? 진짜 예리하세요. 그거예요. 그리고 진짜? SSD 카드, 하드 카드예요.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저 세 달 동안 뭐 의류라든지 그 여가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냥 의식주에 관련된 것만 지금 있고 배달 음식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엔겔 지수가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요. 아, 예. 전형적인 백수의 그거네요.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네. 고정 지출은 무조건 나가요. 그리고 총 지출도 적당하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수입이 좀 있으면 여가생활 하셔도 좋은데 그럴 여유는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잘 억제하고 계시는 그죠? 아,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드머니가 좀 적은 사람. 어쨌든 근데 주식은 알아야 되거든요.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봐야 돼요. 예.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주식사에 대해서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해보고 나서 천천히 하시면서 이제 내 시드머니는 따로따로 좀 모아가는 거죠. 이거에 저는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게 10,000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랄 게 굉장히 좁고 네. 좀 위험한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막 하고. 동전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뭐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좀 지금 안 되지만 어떤 S전자를 한 주 사려면 최소 8만 원이 네.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내가 10,000원 가지고 못 사잖아요. 해외 주식은 만약에 8만 원짜리여도 네. 내가 10,000원어치에 살 수가 있어요. 네, 소시점 단위로. 우와 신기하다. 주식을 진짜요? 어떻게? 액면분할이랑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아니, 한국 주식도 앱 가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미국 주식은 도대체 어떻게 사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이제 증권사에서 다 친절히 알려드려요. 객장을 한번 네, 방문하셔야 한번 돼요. 가보시면. 아, 거길 가야 되는. 예, 뭐 정 안 네. 되시면 가시는 게 좋아요. 그걸 제공하는 증권사가 따로 있어요. 약간 다르지만 1,000원어치 살 수도 있고, 오. 예, 아니면 내가 소수점을 원한다. 오. 나 0.1주를 사고 싶다. 음. 그러면 0.1주 살 수도 있어요. 오, 그럼 진짜 막 1,000원 가지고 내가 진짜 해외 유수의 대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네요. 10개 회사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예, 충분히 와. 가능한 거죠. 정말 낮춰서 소수점 몇 자리까지 0점 몇 가지. 0.01. 0.0까지. 예, 0.01까지. 이거를 이윤을 내려면은 2% 이윤이라고 치면 0.01을 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 지금 인도하려고 지금 선생님 이거 우리가 언제 이거를 차곡차곡 모여가면 네. 이게 복리가 되고 복리의 네. 마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또 스노우볼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그리고 소액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네. 경제 기사가 다르게 보인다니까 이게. 아, 뭔 말인지 알 것 네, 같아. 내가 그 어쨌든 주주니까. 주주고 네. 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더 유심히 뭐 보게는 되겠죠. 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주식이 좀 어렵다 싶은 분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도 좀 소개해 주세요. 주식이 좀 투자하기 좀 어렵다면 네. 그 또 펀드도 있어요. 내가 주식은 기업을 세세하게 하나씩은 그래도 알고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펀드는 뭐냐면은 그런 다양한 기업들을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줘요. 펀드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합 네, 거에 펀드 세트 투자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펀드에 보면 뭐 S전자부터 해가지고 뭐 K도 들어가 있고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도 또 가입자한테 알려주게 네, 돼 있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요. 되게 종류가 다양합니다. 아니면 나는 미국 기업만 선호를 한다. 그러면 진짜 미국의 뭐 1등부터 10등까지 들어가 있는 펀드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고르면 돼요. 그러면 ETF나 펀드를 10,0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10,000원짜리. 사실 연블리님께 만나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적어주셨는데
자, 그러면 너무 지금 많아요. 직접 우리 연블리님께 와, 이제부터 물어볼 수 시작이다.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시간만 진짜 기다렸습니다. 시작이다.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 와. 네. 저희가 지금 뭘까요? 묶어놨거든요. 네. 네. 어디 도망 못 가시게. 네. 사실은 가장 사고 싶은 건 어. 당연히 S전자. 아. 우리가 다 아는 그 S전자. 네. 예. 이거 왜 사고 싶은지 좀 얘기를 해도 되나요? 제가 그럼요. 연블리님 유튜브를 계속 오. 봤어요. 네. 거기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연블리님 아시는 어떤 되게 큰 자산가가 계신데 물어보셨대요, 연블리님이 네. 그분한테 어떻게 그렇게 주식 투자해서 성공하셨냐? 네. 매도를 한 적이 없다. 오. 그 얘기 하셨죠? 와, 네. 최악이다.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차액 실현을 한 적이 근데 없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계속 배당금을 계속 받으면 그걸로 계속 사신 거예요. 우와. 네. 새로운 개념이다. 끝까지. 또 하나는 약간 그 평범한 회사원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산가가 되셨냐? 그랬더니 자기 30년 동안 매달 월급이 나오면 30년 전부터 삼성 주식을 하나둘씩 샀대. 매달. 아. 근데 저 어마무시한 그래. 주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액면가에서부터 출발을 하신 거예요. 이분. 그렇다고 들었어요. 액면가 5천원 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S전자를 언제 사야 되냐? 아주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난 진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사시라고 하셨는데 나는 언제 사야 되냐? 언제? 그런데 두 가지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한 분 자산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삼성전자 하나. 근데 이 두 분의 스타일은 너무 달라요. 뭐냐면 아 그래요? 한 분은 엄청난 분산 투자를 하신 분이에요. 막 몇백 개 종목을. 아. 네. 근데 그 중에 상패도 당하겠죠. 네. 없어져요. 상관이 없어요. 분산 투자를 엄청나게 해놨기 때문에. 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단 그분이요? 매도를. 아, 매도? 매수는 해야죠. 죄송한데 매수를 아는 건 우리가 아예 안 산 거잖아. 죄송합니다. 네. 매도 맞아야죠. 매도 한번 맞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를 많이 맞아야겠네. 매도 한번 매도 맞아봐야 돼. 네. 매도 맞았네요, 제가. 근데 이제 아까 S전자 하셨던 분은 이제 정반대잖아요. 꾸준히. 그냥 그것만 했는데 이 기업을 너무나 분명히 전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신 건데 그게 정확히 맞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의 가장 큰 단점은 매달 내 적금을 넣는데 은행 대신에 근데 지금 없어진 기업이 됐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방식이 뭐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준인이 분들은 이 방식은 저는 권유를 안 드려요. 무조건 분산 투자예요. 아. 최소 10기업. 오, 배워간다. 10개나? 10개 해야 됩니다. 기업의 미래는 사실 누구도 몰라요. S전자가 이렇게 잘 됐죠, 결과론적으로. 그때 당시에 잘 될 걸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아닌 기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의 운명을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를 적절히 하셔야 돼요.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아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고. 지금. 네. 지금 아니야? 15년 전 렌터주를 살려고 했던 그날이 아니 15년 후에 바로 오늘입니다. 라인 나온지 아니면 내일인지 다음 주인지. 당장 구매 시점. 내가 매수를 네. 눌러야 되는 그 시간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다 이해하지. 그 마음을 아니까. 근데 주식 전문가 보기에 이 질문이 과연 현명한 질문이 아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있네요. 맞아요. 쌍방이죠. 네. 물론 아니 뭐 싸게 사야죠. 당연한 매수 타이밍. 거예요. 예, 당연한데 근데 이제 제가 좀 반문하고 싶어요. 근데 S전자를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제 알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럼 S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좀 아세요? 시가총액이요? 네. 얼마?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을 어떻게 보면 지금 사냐 나중에 사냐 그 문제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가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을 알아야 되거든요. 기업을 알고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근데 기업을 안다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S전자도 뭐 누구나 알겠지만 그 기업의 세세한 정보까지 아는 거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쉽게 알 수 있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다 좋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못 믿고.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S전자면 8만 원이라고 딱 생각하잖아요. 보통 개인 투자분들은 가격만 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기업 중에 하나가 그 화장품 회사 하나 있습니다. L자로 시작하는 그 회사가 125만 원 정도 돼요. 아 지금 150만 원이 넘네요. 네네. 150만 원인데 그러면 딱 두 기업을 봤을 때 당연히 LG생활금이 훨씬 비싸 보이죠. 비싼 주식으로 느껴져요. 예, 느껴지는데 시가총액이 뭐냐면 이 주식 수에다가 현재 가격을 곱해요. 이게 주식이 몇 주인지를 알아야. 아니 그걸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나와 있어요. 검색하면. 자, S전자 시가총액은 505조 6,406억입니다. 네, 한국 1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가치가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문제가 아니네요. 가격을 보시면 안 되는 네. 게 화장품에서 너무 비싸 보이고 사실 삼성전자 또 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S전자가 지금 500조가 넘고 그 L 건강은 지금 한 20조 원대예요. 그러면 차이가 많이 엄청 나네. 나요. 발행 네. 주식 그래서- 수가 굉장히 적은 네, 그래서 시총을 왜 자꾸만 보셔야 되냐면 애플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 시총보다 더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다 합치면 다 합쳐도요? 2,000조예요. 근데 애플이 2,000조가 넘어요. 하나가. 아니 근데 시총을 보고 내가 살지 말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거죠. 같은 동종업계에서 선도 기업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위상이 아닌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예, 약간 서글픈 게 예. 분명히 S전자도 A 사과사 못지않게 메모리 아니, 팔고 전화기 파는데 시총이 여기는 2,400조고 여기는 500조면 대접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그거 억울한 거죠. 네. 한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투자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월드 클래스로 보면 아 화만 낼 게 아니라 화만 낼 게 아니라 그러네. 본인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언제 지금 투자하는 거 맞습니까에 대한 정답은 아직 2,000조 안 갔잖아요. 시가총액이. 2,000조가 뭐야? 기업 가치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요. 상진이 형이 이렇게 억울하는 거 보면은 왜 우리는 이렇게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데 그 대접 2,000조 대접 못 받아 하면 아직 세계적으로. 반도체도 많이 팔고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며. 그러니까요. S전자에서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네. 아, 이 정도로 큰 사이즈구나. 그리고 국내 1등 기업이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될 게 그 밑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재무정보? 여기 있다 재무 정보. 재무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요? 재무? 네, 재무를 한번. 어려워 보여. 뭐야? 재무제표가 뭐냐면 네. 한마디로 성적표예요. 매 분기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일단은 이 주린이 분들이 그래도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손익계산서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출과 이익이 나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무조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돼요. 네. 돈 못 버는 기업은 볼 필요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그 영업이익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영업이익. 영업이익이라고 혹시 보이시죠? 맨 매출액 바로 밑에 있어. 네, 야. 매출액 밑에 영업이익 있죠.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네. 네. 이게 S전자가 2018년도 지금 12월로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58조입니다. 아 이게 58,000원이 아니었군요. 아니 S전자가 1년을 일했는데 58만 원 벌었으면 심각한 저도- 거지. 그래서 저도 계속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근데 시총이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돈 많이 버는데? 왜냐하면 이게 안정성이 사실 그동안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2019년도로 한번 볼까요? 또 줄었어요. 27% 반토막이 났어요. 맞아요. 그랬네. 근데 이게 약간 A사랑 좀 다른 게 그 애플이란 기업은 사실은 이익 변동성이 낮아요. 꾸준히 성장을 해요. 아, 이것도 이게 되게 사이클이 중요하네. 약해요. 근데 이 S전자는 좀 반도체 산업이 예전에 그랬어요. 확 벌었다가 그죠. 확 까먹어요. 아. 공급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반토막이 났던 거고. 그래, 다시 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네.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뭐를 합니까? 드라마 보고 네. 너튜브 보고 TV도 바꾸고 게임하고 그거 다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반도체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2020년도에 11년. 회복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위쪽에 2021년 10이라고 써 있잖아요. 네. 올해는 안 끝났잖아요. 네. 올해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예상입니다. 아. 이건 예상. 애널리스트라고 그러죠.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 데이터를 다 자기네들이 가공을 해서 예상치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대요. 제가 이제 꼭 정리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도 돼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발 이걸 알고 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사야 되고 확신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맞아, 남이 무작정. 사는 네.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달러가 있다. 달러가 핵심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막 비트코인을 열띠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것도 그 중심은 달러 때문이라는 게 마치 달러가 이렇게 날개짓을 한번 하니까 비트코인이 막 광풍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달러의 나비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달러,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 모든 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올라가요. 가치가 떨어지지 돈의 가치가 않을까. 떨어져요. 그렇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죠. 맞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는 상승하죠. 네. 2차 대전 때 보면 돈 한 박스를 가져다 줘야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있는
초인플레이션 사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본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맞아. 우와. 어머. 1 빌리언. 1 빌리언 마크. 세상에. 다니엘은 이런 사진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어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는 돈을 손수레다가 놓고 이렇게 빵 사러 가기도 했고. 진짜 종이 조각이네요. 네, 그리고 23년 보니까 이제 그 달걀 하나 있잖아요. 네. 계란 하나에 6월 달에 보통 계란 하나에 800마크 정도였는데 같은 해 12월 달에 계란 하나 얼마였냐면은 3,200억 마크였어요. 3,200억 마크였어요. 하나에? 뭐라고? 하나에? 하나에. 계란 하나에. 와, 에그코인. 에그코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반년 안에 이렇게 물가가 올라간 거죠. 우와, 대박이다. 그냥 돈의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렸네요. 미국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3천억 달러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석 달 만에 3조 달러를 풀었어요. 보통 이 정도의 돈을 풀려면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한 6, 7년 걸렸었는데요.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위기를 달러를 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돈을 풀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사들였습니다. 사실 이건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기축통화는 정확히 뭐예요? 여러분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비행기 티켓 끊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환전. 그래요. 달러가 이렇게 여행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무역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이처럼 국제 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고 합니다. 달러는 우리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미터. 달러가 많이 풀려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실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돈을 풀 수밖에 없어요. 달러가 많이 풀리니 다 엄청 풀어. 유로화와 엔화도 지지 않으려고 작년에 같이 엄청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네요. 세계 금융시장이 같이 출렁거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불안해요. 예, 돈이 많이 풀리니까 불안하시죠? 예. 사실 달러가 많이 풀리면, 즉 약달러면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 강세를 보입니다. 최근에 암호화폐가 급부상한 것도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많이 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달러랑 연관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혹시 작년에 금값 많이 올랐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8월까지만 해도 금과 비트코인은 사실은 동행성이 강했어요. 같이. 그런데 그 이후 금과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됩니다. 디커플링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작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D가 들어가니까. 지난번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디커플링을 했던 걸 서로 빼서 던져. 그게 디커플링이야.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굳었잖아요. 그렇죠. 디커플링 이미지. 디커플링 이미지는 뭐야? 씁쓸한. 그래프 한번 보시죠. 금과 비트코인 시세인데요. 같은 흐름으로 가다가 작년 10월부터 서로 각자 갈 길을 갑니다. 잘 가. 어머 완전 달라졌네. 왜 그렇지? 어떻게 금이 저렇게 떨어지죠? 왜 이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가 금과 은값을 대대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질문인데 금융당국에서 금값, 은값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냥 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이렇게 금값이 오른다는 거는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금값을 또 이렇게 안정화시키려는 건가요? 금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이건 달러에 대한 사실은 불신을 의미해요. 미국으로서는 이 달러에 대한 불신을 사전에 제압하기 위해서 금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억누르는 겁니다. 예. 근데 교수님 금이나 은을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데 그럼 미국이 사실 불안하면 비트코인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비트코인은 거래소가 세계에 수백 개도 넘어.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규제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규제를 하려면 세계 각국들과 이 공조 체제를 갖춰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옛날에 금거래 자체를 한 40여 년간 아주 못하게 막았던 나라예요. 미국 국민들이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면 10만 달러의 벌금과 10년의 징역을 상리겠다고 해서 미국이 그랬어요? 예. 아니 금으로 공산당도 예단하고-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금 거래하면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 금리도 못해요? 예. 금리 정도는 너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레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예단하기는 지금 위험스러운 거죠. 예. 진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사실 아무리 비트코인 뉴스가 나와도 뭔가 독자적인 다른 어떤 것과도 이렇게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그 시작,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면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아 달러가 남의 나라 돈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달러가 우리 경제와 내 자신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느껴지십니까? 네, 너무 느껴져요. 인류는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초유의 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금리, 저투자, 저성장. 이론상 금리가 낮으면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초저금리임에도 투자 소비가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막대한 돈을 풀어서 해결해야 했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까? 이런 유동성 확대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와 자산가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코로나19 이후 각국에서 돈을 막 풀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금융소득으로만 흘러들어가 기존의 부유층의 부는 더 올라간 반면 빈곤층은 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 홍대 건물, 강남 건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비었는데 건물 가격은 올라갔어요. 50억 이하 매물은 씨가 말랐대요. 그다음에 뭐 강남 건물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막상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 힘겨워하고 있죠. 1층 카페나 뭐 이런 데는 손님도 없고 또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계속 뭐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 곡선 그대로 완전히 이렇게 양극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프가 너무 씁쓸한 게 그 요즘에 유행했던 말 중에 그거 아세요? 벼락거지라고? 네, 들었어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벼락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나만 벼락거지가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영끌한다 아니면 뭐 빚내서 투자한다 비투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꼭 뭐 누가 시켜서 너 영끌해, 너 비투해 이게 아니라 이게 초조함 이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내 통장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맞아요. 맞습니다. 최근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 자료는 충격을 넘어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의 재산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빈부격차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 상부 구조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유로 이번 경제 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통화 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3차 재난지원금을 풀었잖아요. 근데 이게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진짜 지금 힘든 사람한테 갈 때까지 우리가 약 먹거나 바르는 약처럼 이렇게 퍼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기 재정정책은 약간 주사 같아요. 네, 거기에 그냥 아픈 데다 아니, 그냥 바로 쫙 쏴버리니까 이런 재정정책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그렇지. 미국은 솔직히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만 해도 거의 완전 고용을 달성할 정도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눈높이를 낮춰도 청년들이나 노인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그 노인들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너무 거시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아니, 이제 좀 와닿기 시작하고 눈앞에 있어요. 닥친 이야기 이 같아요. 얘기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아까 시청자들 채널 고정 잘 해놓으셨는데 지금쯤이면 이제 떠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래, 나와야 이제 돼. 궁금하신 현실적으로. 네. 게 이 재테크에 관한 문제죠. 투자. 그러니까 해칭 투자를 하셔야 돼요. 해칭? 예. 해칭이요? 뭐 햇님 투자도 아니고 무슨 해칭? 저희 심사임당 해칭 투자는 뭡니까? 해칭이 어떤 포지션을 잡으면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예요. 플랜 B.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제 흐름에는 한 군데 몰빵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칭 투자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뭘 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번에 이제 안유아 교수님께서 나오셔갖고 완전 청기 누설을 한번 하고 가셨거든요. 한 그 정도 청기 누설쯤 돼야 됩니다. 저희 기대 많이 합니다. 네, 다 기대하고 왔어요. 예. 저희 사실 돈 주고 왔어요, 여기. 해칭 투자의 수단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물가 연동 국채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 연동 국채. 받아 예. 적어. 그러니까 연동 국채.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원금이 비례에 불어나면서 이자도 마찬가지로 불어나거든요. 오, 이자도.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현금보다는 대체 자산이나 상품에 묻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대체 자산이나 상품? 자산이면 약간 아까 말씀하셨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원자재입니다. 그러니까는 금속이나 곡물 등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상품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은 원자재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에 몰빵하지 않고 뭐 물가 연동 국채, 금이나 비트코인 중에서 혹은 원자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장 유망할 거라는 한두 개를 골라서 이렇게 두루두루 나누어서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해놓는 게 이런 시대에 알맞는 투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뭐 다 좋습니다. 예, 근데 저처럼 뭐 돈 다 까먹고 통장에 투자할 돈도 별로 없다. 뭐 저 사실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돈이 좀 없어.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이야, 말씀하신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의 위상은 위축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대가 부자가 되려면 이걸 알으셔야 돼요. 3대가 부자로. 3대가. 자, 이게 뭘까요? 공부요? 공부해야 되나요? 공부해라. 선생님. 앞으로 미래의 가장 중요한 이거는 바로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게 비트코인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디지털 화폐라는 게 사실 비트코인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념을 일컫는 거더라고요.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저희 얘기하고 요즘에 뭐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인기 많죠. 그런 거나 이제 뭐 전자화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쪽도 그렇고 가상화폐 그리고 CBDC까지 이런 걸 다 묶어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지금 싸이월드 도토리로 3대가 먹고 살 수 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죽으면서 내가 도토리 남겨놨다. 그러니까 많은 건 알겠는데 저 많은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야 될 화폐가 있을까요? 특히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 즉 CBD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CBDC가 뭐예요?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부르는 말인데요. 돈을 벌려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세계 각 국가에서는 새로운 화폐로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입니다.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에서 80%가 개발을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CBDC 발행에 따른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을 이제 테스트.
이미 중국은 지난해 테스트를 했고 올해 테스트 지역을 넓혀갈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개발 중인 디지털 화폐를 보면 여기에 부딪히기 기능이라는 게 있어서 이 화폐는 인터넷이 안 되는 곳, 없는 곳에서도 핸드폰끼리 부딪히기만 해도 서로 결제와 거래가 되는 돈이에요. 아마 중국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제 같이 쫓아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발빠른 나라들이 이렇게 디지털 화폐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그 달러의 위상이 조금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아요. 어느 한 나라의 통화가 일방적인 주도가 아니라 세계 통화의 분권화,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클릭 한 번으로 외국 디지털 화폐를 사고 파는 시대가 옵니다. 예전에 무역은 이게 전문가들의 영역이었어요. 뭐 신용장도 개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외 직구할 적에 클릭 한 번으로 해외 무역, 해외 상품을 사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오면 클릭 한 번으로 우리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결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가 사실은 통화를 공부하고 자기가 어느 통화로 갖고 있어야 유리할지를 스스로 정해가지고 실행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대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테크를 잘하겠느냐가 아니라 지금은 화폐 역사가 변하고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서 오늘날의 화폐 그리고 미래의 화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사실을 잘 인지하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이 통화의 역사나 화폐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에 동참해서 그것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돈은 이제 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돈을 공부해서 우리가 돈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돈 시대가 자체에다가 돈 자체가 그러니까. 상품이 되는 맞아, 그런 맞아. 시대가 되는 거겠네요. 영원한 건 어디에도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말이 돈에도 해당하는 듯한데요. 코로나로 속도가 빨라진 새로운 돈의 흐름. 여러분은 부의 방관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 그 중심에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